한국에서 직장인분들이 자기 얘기를 못 하시는 이유는 이미 상사에게서 거절을 당했다던가 내 의견이 묵살을 당했다던가 하는 과거 경험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나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구나. 나는 사람들 앞에서 내 생각을 얘기하면 안 되는구나. 본인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세요. 10년 넘게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기억에 남는 학생들을 생각하자면 그 친구는 졸업을 하고 테슬라를 거쳐서 지금은 구글에서 멋지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한국과 미국의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에서 가장 큰 차이는 안녕하세요. 책과 삶 시청자 여러분. 저는 미국 뉴욕주에 있는 로체스터 대학교 경영대에서 프로페셔널 커뮤니케이션을 가르치고 있는 이영선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한국과 미국의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에서 가장 큰 차이는 한국은 잘못한 거, 부족한 거 티를 내지 않아요. 왜냐면 그거를 드러내는 순간 약점이라고 생각하시거든요. 웬만하면 실패했던 얘기, 중간에 힘들었던 얘기, 시행착오가 있었던 얘기 싹 빼고 좋은 거, 최적의 결과, 최고의 성과만 드러내시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미국에서는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실패도 좀 드러냅니다. 나 사실은 이 부분에서 실패한 경험이 있어요. 사실은 이 부분에서 우리 쉽지 않았어요. 갈등이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거를 이렇게 극복했고요. 우리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해결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비슷한 일이 생겨도 우리는 이거를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전자보다 후자가 믿음이 가죠. 우리가 문제 없는 삶 살 수 없습니다. 문제는 디폴트예요. 갈등도 디폴트죠.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거야? 이걸 어떤 마음가짐으로 우리는 극복할 수 있어? 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보다 더 믿음직스럽고 보다 더 함께하고 싶죠. 네, 똑같습니다. 보통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내 아이디어가 얼마나 훌륭한지를 상대에게 알리는 것, 경쟁에서 우리 아이디어가 다른 회사의 다른 조직의 아이디어보다 훨씬 더 낫다라는 걸 어필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하시는데요.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의 핵심은 상대방입니다. 청중 상대방. 그래서 그 상대가 어떤 고민이 있는지, 그 상대가 왜 여러분의 조언을 듣고 싶은지를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공감할 수 있고 그 고민이나 그 상황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아이디어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를 어필을 하셔야 상대방이 같은 편으로서 그걸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이 우리 고민을 안 해? 저 사람이 우리에게 이만큼 도와주고 싶어 하네? 라는 마음이 생기면 더 이상 반대편에 있는 관계가 아니라 한쪽 면에서 같이 으쌰으쌰 해보고 싶은 한 편이 되죠.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의 핵심은 상대방을 얼마나 생각하는지를 여러분이 아이디어에서 그리고 말하기에서 드러내는지입니다.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학생은 일상에서 대화도 잘합니다. 그 이유는 똑같아요. 그 이유는 상대방을 생각하는 말하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말을 할 때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관점대로, 내 경험대로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상대방과 분명히 대화를 했는데 그 사람과 헤어지고 나서 공허해집니다. 이유는 뭘까요? 내 말만 했기 때문이죠. 만약에 상대방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지식과 상대방의 경험에서만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서로 왔다 갔다 한 게 없는 거예요. 지식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지식만 얘기하는 관계가 일상에서의 대화일까요? 아니죠. 서로의 감정이 오고 가고 서로의 힘든 부분, 아픔 이런 것도 서로 오고 갔을 때야만 비로소 우리가 뭔가 짧게 얘기했지만 뭔가 연결된 듯한 뭔가 따뜻한 마음이 오고 간 것 같아. 저 사람은 다음에도 또 만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의 그 대화의 만남이 너무 좋은 만남인 거죠. 멋지고 내가 잘났고 이런 거를 드러낸 게 아니라 진심으로 누군가와 소통, 상호작용을 하고 연결이 됐다라는 찐 만남, 찐 공감의 경험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제가 10년 넘게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수많은 졸업생들이 배출되었는데요. 그중에서 기억에 남는 학생들을 좀 생각하자면 2명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 학생은 인도에서 유학 온 프라마트라는 친구인데 제 수업을 처음 한 학기 동안 들으면서 처음에 너무 말하기, 발표에 포비아, 불안을 갖고 있어서 저에게 상담을 왔어요. 이 포비아가 왜 생겼냐면 자기가 고등학교, 대학교 학창 시절에 발표를 했을 때 교수가 너무 못한다고 비난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한
거예요. 아, 나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구나. 나는 사람들 앞에서 내 생각을 얘기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크게 트라우마처럼 박혀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부터 말을 하기를 말하기, 발표, 프레젠테이션은 제대로 배워서 연습을 할수록 좋아지는 부분이고 지식은 네가 계속 공부하면서 쌓아가고 있으니까 공부하는 너를 믿고 공부해서 점점 아이디어가 좋아지는 너를 믿고 그 다음에 연습을 하면서 이게 점점 발전되는 너를 깨닫고 사람들 청중을 바라보면서 나를 비난할 거야 라는 과거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나의 말을 잘 들을 거야, 내가 상대를 이해시킬 수 있어 라는 경험을 반복해 가면서 하면 반드시 좋아질 것이다 라고 말을 해주고 실제로 발표를 할 때마다 저에게 와서 피드백을 받고 자기가 자신감이 생겨지면서 그 친구는 취업도 성공을 해서 미국 맨하튼에 있는 어니스트 영이라고 너무 좋은 컨설팅 회사에서 자기 꿈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 친구가 한 명 있고 또 다른 친구는 약간 반대의 케이스예요. 너무 똑똑해. 너무 본인이 잘난 거예요. 자의식이 과잉된 나머지 말을 할 때 왠지 이 사람이 말을 하면 다 맞는 말 같은데 괜히 청중들의 반응이 시큰둥한 거죠. 왜냐하면 너무 똑똑한 티가 나서 사람들이 왠지 호응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게 캐치가 돼서 그 친구랑 발표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줄 때 너무 아이디어도 좋고 다 좋은데 청중들을 조금 더 연결되는 말하기를 하지 않을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보통 자기가 너무 똑똑한 걸 자기가 잘 알면 자기한테 너무 빠져서 남의 신경을 안 쓰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네가 갖고 있는 좋은 아이디어를 사람들에게 맞춰서 사람들의 고민이나 사람들의 관심에 맞춰서 연결되는 말하기를 해보자 라고 얘기를 해서 고맙게도 그 친구가 그거를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고 그 연습을 하다 보니까 아이디어가 좋죠. 똑똑하죠. 근데 말도 이제 연결되는 말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친구는 졸업을 하고 테슬라를 거쳐서 지금은 구글에서 멋지게 분석가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직장인분들이 자기 얘기를 못 하시는 이유는 자기 얘기가 관철되지 않을까봐 먼저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인 것 같아요. 의견을 내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는 것은 이미 상사에게서 거절을 당했다던가 내 의견이 묵살을 당했다던가 하는 과거 경험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자기 의견 내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말을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의견이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너무 고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회의에서 자기 얘기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모두가 할 거예요. 왜냐하면 내향인이든 외향인이든 내가 일잘로로서 내가 회사 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아이디어가 아예 없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게 관철될 것이냐 말 것이냐의 고민 때문에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젠다가 오늘 회의에 있다, 내일 있을 것이다 하면 미리 그거를 생각하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준비하실 필요도 없고요. 내가 이 아젠다에서는 3가지만 얘기해야지, 내가 이 사안에 대해서는 2가지만 얘기해야지 하고 마음을 먹으시고요. 그걸 필요하시면 노트에 그냥 키워드로 쓰시면 되고요.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전체 문장으로 말하겠어 하고 달달 외울 필요 없고 그냥 포인트 나 이 얘기는 꼭 하겠어 라고 쓰시고 다짐하시고 들어가서 먼저 질르세요. 기다리지 마시고요. 남이 또 그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집에 와서 이불킥 갑니다. 여러분 그냥 생각하신 게 있다면 미리 먼저 던지시고 그 다음 또 마음을 놓으세요. 그렇게 회의에서 매번 참여를 하시면 여러분은 회의에 잘 참여하는 일잘로의 이미지로 인식이 됩니다. 제가 한국에서도 회사 생활을 하고 미국에서도 조직 생활을 하고 또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면서 느낀 바는 한국에 계신 회사원분들은 자기 자신에게 포커스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의견을 냈을 때 내 의견의 퀄리티, 내 의견이 좋지 않으면 어떡하지? 내 의견이 저 사람보다 뒤처지면 어떡하지? 내 의견이 커트되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하시는데요. 미국에서 제가 10년 넘게 경험해 본 바로서는 미국에서는 아이디어를 낼 때 내가 어떻게 잘 보일지 보다도 내가 이 의견을 내므로써 조직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비춰지고 싶은지를 좀 포커스를 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견을 미팅에서 들어도 저 사람이 똑똑해서 이 의견을 내네 이런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우리 조직에 이만큼 기여하고 싶은 마음가짐이 있네? 이 측면을 많이 봐서 그 의견의 퀄리티에는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고 이 사람은 그래도 우리 회의에서 한마디라도 하는 사람이야, 우리 조직을 조금 더 생각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개인을 중요시하냐 아니면 조직의 발전을 중요시하느냐의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업무에서 요청을 받는 것 자체를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께서 딱 요청이 왔을 때 왜 나한테 갑자기 요청을 하지? 무례한 거 아니야? 부당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일을 하다 보면은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죠. 근데 도움이 필요할 때 여러분을 떠올렸다는 거는 사실은 여러분이 일을 잘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일단은 감사의 마음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감사의 표현을 하시되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이 선택하셔야죠. 진짜 할 수 있는 일이야? 아니면 내가 다른 일이 있어서 아니면 다른 우선순위가 있고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야. 이거는 여러분이 선택을 하셔서 할 수 있는 상황이면은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해주시면 좋고요. 왜냐면 여러분이 차후에 또 여러분이 부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기쁜 마음으로 해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상황적으로 여러분이 다른 일에 집중하고 있어. 그럼 그것도 솔직히 너무너무 감사하고 도와드리고 싶지만 현재 상황을 구체적으로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 이런 일들에 집중하다 보면 내가 아마 이 부분까지는 도와드리기 어려울 것 같다. 아니면 원하는 기한 내에 할 수 없을 수도 있다. 그래도 괜찮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상대방이 그래도 괜찮다. 너여야만 한다. 그러면 기다렸다가 다음 차선으로 기쁘게 해주시면 되고요. 꼭 그렇게까지 기다릴 건 아니야. 다른 사람이 해도 돼. 그러면은 쿨하게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해 달라고. 그때 또 상황이 되면 기쁘게 하겠다고 하시면 일 잘 나오면서도 상대와 관계가 틀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회사 생활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칭찬 받았을 때는 여러분 무조건 감사해 하셔야 되고요. 무조건 부정하시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겸손이 미덕이라는 이 한국의 고유의 아주 좋은 문화가 있긴 있는데 겸손이 지나치면은 일잘로로서는 사실은 마이너스예요. 왜냐면 여러분이 잘했기 때문에 인정을 받는 거잖아요. 그거를 부정하시면 안 되죠. 별거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이 스스로 말씀하시면 여러분의 퀄리티 여러분이 깎으시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하는 게 칭찬을 받았을 때 되게 기뻐하면서 고마워하고 나 이거 사실 되게 힘들게 했던 거 맞는데 누구의 도움으로 끝까지 해낼 수 있었어. 그거를 알아봐줘서 고마워.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일하는 거에 대해서도 내가 스스로 인정을 하고 나 이거 힘들게 한 거 맞다. 근데 혼자 한 게 아니다. 보통 그렇게 다 혼자 하지 않아요. 공도 같이 돌려가면서 감사의 표현을 하면 여러분도 좋고 회사도 계속 일을 계속 함께 할 수 있음에 별로 부담이 없는 그런 서로 윈윈의 관계가 되는 거죠. 제가 학교에서 아무래도 커뮤니케이션, 프레젠테이션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하다 보니까 이 피드백에 대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생각은 피드백이 안 좋다. 피드백이 나쁘다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설령 마음이 아픈, 자존심이 상해하거나 서운할 만한 피드백이 있어도 여러분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 피드백이다. 내가 일을 잘하는데 도움이 되는 피드백이다. 미국에서는 영어로 constructive feedback이라고 하거든요. 건설적인 피드백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잘 보이려는 피드백이 아니라 여러분이 더 나은 사람으로 되게 하려는 취지에서 의도해서 하는 피드백이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이 감사해 하시고 잘 받아들이셔서 물론 여러분의 필터에서 걸르셔도 돼요. 이거는 내가 받아들여도 되는 피드백이구나. 이것까지는 내가 굳이 안 받아들여도 되겠구나. 여러분이 주체적으로 선택하시고요. 피드백 자체를 기분 나빠하시면 안 됩니다. 피드백이 나를 공격하는 거야 이렇게도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을 위한 피드백인지 아닌지는 여러분이 충분히 판단하시고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 생활에서 상사분들이 꼰대 소리를 듣지 않으시려면 사실은 내 말이 정답이야 라는 마음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과거의 경험 맞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경험은 여러분의 상황은 그 시대는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그 시대가 지금의 동료들, 지금의 파트너들과도 똑같이 적용되느냐? 아니죠. 그럼 여러분이 제안을 하시거나 정보 공유를 하시되 내게 다 맞으니까 이대로만 해. 이대로 하지 않으면 너는 잘못한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이디어를 주시되 맡기셔야죠. 그러려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상사분들이 부하 직원을 믿지 않아요. 나보다 못할 것이다. 나만큼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아닙니다. 요즘 친구들 너무 똑똑하고요. 자기의 스타일대로, 자기의 패턴대로 해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거를 상사분들이 믿으셔야 그런 분들이 더 힘을 얻어서 지지를 얻어서 진짜 끝까지 해냅니다. 근데 여러분이 상사분들이 믿지 못하고 내 말대로 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한번 보기 시작하면 마이크로 매니지잖아요. 기가 막히게 직원들이 압니다. 그러면 베스트 하고 싶을까요? 베스트의 성과 안 하고 싶죠. 왜? 싫다고 할 거니까. 잘못했다고 하기 뻔하기 때문에 대충 하게 됩니다. 모나지 않을 정도로만. 근데 결국은 그러면 조직에서는 최선의 상황이 아니게 되는 거죠. 믿어주시고요. 조금 기다려주시고요. 피드백을 요청하시면 그때 피드백 해주시고요. 그렇게 해야 롱런으로 서로가 서로를 응원하고 진심으로 따를 수 있는 관계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사가 부하 직원을 믿고 맡길 때 중간중간에 하셔야 되는 질문들은 있어요. 잘 되고 있느냐라는 질문 좋고요. 잘 되고 있느냐가 너 지금 내가 시킨 대로 잘하고 있어? 보고해. 이런 마이크로 매니지에 잘 되고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없어? 어떤 부분이 힘들어? 모든 것이 수월해?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편하게 얘기해도 괜찮아 라는 믿음을 주셔야 돼요. 모든 게 완벽하게 흘러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레짐작하지 마시고요. 힘들 수 있어. 갈등이 생기고 중간중간에 멈춰질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여러분이 상사로서 도와줄 수 있어. 기꺼이. 그러니까 언제든지 나한테 말해줘. 내가 도와줄게. 여기 있어. 이런 믿음을 질문으로써 주셔야 합니다.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힘들어 하시는 분들께서는 제가 봤을 때 한국 분들은 본인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더 배워야 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지 않기 때문에 나서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분야에서, 여러분의 경험에서, 여러분의 경력에서 분명히 여러분이 여러분만의 아이디어가 있으시거든요. 그거를 믿어주시고요. 남과 비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만의 노하우가 있을 것이고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노하우가 반드시 있을 거예요. 지금으로도 충분한 나라는 거를 여러분이 믿어주시고 그 안에서 내가 상대방,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 뭐 클라이언트나 타부서 사람들이나 동료들도 되겠죠? 그런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도와주고 싶어를 더 생각해 주세요. 내가 어떻게 잘 비춰지고 싶은지를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어떻게 내 주변 사람들을, 내 고객을 잘 도와줄 수 있을까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시면 여러분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왠지 저 사람만 만나면 평가받는 것 같아. 맨날 저 사람 나를 지적해 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들의 특징은 자기 생각이 너무 확고하게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면 고치고 싶은 거예요. 맞고 틀리다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대화는 공감과 연결이 포인트입니다. 근데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유독 이런 말투를 입에 배신 분들이 있어요. 대화를 할 때 유독 왠지 저 사람은 다음에 안 만나고 싶어. 왠지 저 사람은 불편해 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들의 특징은 이거예요. 일단 자기 말을 멈추지 않습니다. 내 경험, 내 아이디어, 내 생각이 베스트이기 때문에 그걸 자꾸 어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의 오디오는 끊이지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표정을 좀 살펴보시면서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기쁜 표정은 아닐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자기의 말을 임팩트 있게 간결하게 하시되 담으셔야죠. 담으시고 다른 사람에게도 골고루 시간이 분배가 되기를 맞춰주셔야 됩니다. 혼자 어필하는 자리가 아니고요. 모두가 함께 대화하는 자리잖아요. 그럼 이렇게 핑퐁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느 정도 말씀하셨으면 좀 기다리셨다가 다른 사람의 얘기도 또 듣고 그거에 대한 내 생각도 얘기하고 테이크 턴이라고 하죠. 이런 거를 좀 잘 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상대방에게 덜 미움받고 더 환영받는 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은근히 우리가 만났을 때 이런 말투를 입에 배신 분들이 있어요. 아니야 그거 아니야 내가 다 아는데 이런 말을 달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자기 생각이 너무 확고하게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면 고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대화를 할 때 맞고 틀리다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아니죠. 대화는 공감과 연결이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관점, 다양한 경험, 다양한 생각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을 때 비로소 다음에도 또 만나고 싶다. 저 사람과는 왠지 내가 더 얘기하고 싶다가 되죠. 근데 내가 왠지 저 사람만 만나면 평가받는 것 같아. 맨날 저 사람 나를 지적해 라고 하면 여러분 자연히 조금씩 사람들이 여러분에게서 멀어집니다. 옳고 그름 판단하지 마시고요. 다양한 관점을 인정해 주세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상대방에게 유독 호감을 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사실 잘 살펴보면 말을 잘 한다기보다는 잘 들어주는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잘 듣는다는 것의 포인트는 사실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비언어적으로 잘 듣는 방법이 있고요. 언어적으로 잘 듣는 방법이 있어요. 비언어적으로 잘 듣는 방법은요. 일단은 눈을 맞추고 고개를 잘 끄덕이고 약간 몸이 앞으로 기울여집니다. 이렇게 해서 얘기해봐 이게 아니라 조금 더 얘기해봐
이렇게. 그러면 상대방이 저 사람이 나에게 호기심이 있네, 나를 정말 관심 있어 하네 라는 거를 암묵적으로 느껴지게 하는 거예요. 약간의 미소도 지으면서 괜찮아, 더 말해도 돼 라는 이제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그러면 더 말하고 싶어집니다. 당연히 핸드폰 보고 계시지 않으셔야 되고요. 테이블에 있다면 핸드폰은 집어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상대방에게 올인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언어적으로 여러분이 또 잘 듣는 것을 얘기하는 경우는 추임새, 그렇구나, 맞다, 이렇게 추임새를 적당하게 해주시는 것도 좋고요. 적절하게 질문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럼 그때는 왜 그랬던 거야? 그때도 그러면 그랬던 거야?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자꾸 추가적으로 질문을 하시면 나에게 정말 호기심이 있구나, 나를 정말 궁금해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상대방이 생각을 해서 대화가 끝난 이후에도 뭔가 뿌듯하고 이 사람과 뭔가 잘 통한 것 같아 라고 상대가 생각하게 됩니다. 경청에서 많은 분들이 나는 잘 들어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상대방이 그거를 느끼는 게 중요해요. 근데 보통 많은 분들이 나는 잘 듣는 사람이야 라고 본인만 알고 계시고요. 상대는 전혀 모르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액티브 리스닝이라고 해서 적극적인 경청에서의 포인트는 추임새도 좋고 수긍하는 말도 좋지만 기억을 해주시고 시간이 지났을 때 질문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어떤 대화에서 내일 가족여행으로 어디 가 라는 말이 만약에 나왔다면 기억을 하고 있다가 그 다음 주 미팅에서 그때 그 가족여행 어땠어? 그때 무슨 일 있다고 그랬는데 그건 잘 됐어? 라고 질문을 하게 되면 저 사람이 이전에 우리가 했던 얘기까지를 다 기억하고 있네. 내가 그때 고민했던 거를 아직도 기억하고 다시 물어봐 주네. 이 사람은 나를 그냥 그 순간에만 잘 듣는 사람이 아니라 일상에서도 관심 있어 하고 궁금해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더 와닿게 됩니다.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의 말로 한번 풀어봐 주시고 그 다음에 질문해 주시는 거, 그거 좋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만남을 한 이후에 짧게라도 기록을 해두시는 것도 좋아요.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기억해 두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를 짧게나마 기록에 남겨주시면 그것도 도움이 됩니다. 내향형이기 때문에 말을 잘 못한다. 내향형 이꼴 비호감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향형이라고 해도 말을 내가 먼저 나서서 하지 않을 뿐이지 상대방에 대해서 호기심이 있다면 대화가 어떻게 물꼬가 터졌을 때 여러분이 진지하게 답을 하고 질문도 하고요. 그렇게 하면서 대화가 이어질 수 있는지가 사실은 더 중요한 거예요. 내향형 중에서도 아예 타인에게 관심이 없어. 그래서 나한테 말을 안 걸었으면 좋겠어. 말을 걸었을 때 단답형으로 하고 끝나. 이러면 사실은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상대방에 대해서 호기심도 없는 거고 내 생각도 그다지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거고 거부하고 차단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런 사람들은 상대방이 피하고 싶은 사람으로 됩니다. 여러분이 내향형일지라도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내가 상대방에 대한 호기심이 있다면 그것을 계기로 여러분의 생각 충분히 드러내실 수 있으십니다. 한국 분들이 유독 어려워하시는 게 사실 스몰 토크예요. 왜냐하면 왠지 남의 사생활을 묻는 것 같고 왠지 일과 관계없는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왠지 하면 안 될 것 같고 이렇게 자꾸 커트를 하시는데 미국에서는 스몰 토크를 정말 잘하고 스몰 토크가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의 시발점, 첫 단추가 될 정도로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제 책에도 제가 언급한 바 있지만 스몰 토크에는 여러분 가벼운 관심사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 분들이 사적인 얘기, 연봉, 가족관계, 학력 이런 거를 물으시는데 그런 거 말고요. 공통의 관심사. 예를 들면 요즘 날씨 정말 덥네요. 어떻게 오셨어요 여기까지? 아니면 최근에 본 영화, 방송 이런 게 있다면 최근에 그 영화 보셨어요? 저 봤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꼭 보세요. 이렇게 대화가 오갈 수 있는 공통적인 관심사. 근데 민감하지 않은 정치 얘기 좀 안 되고요. 사회의 갈등, 논쟁을 유발할 만한 것들은 조금 피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가볍게 즐겁게 우리가 얘기를 시작할 수 있는 것들로 여러분이 스몰 토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의견 차이가 났을 때 감정이 격해지지 않으려면 내가 맞고 상대가 틀리다라는 마음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여러분의 입장이죠.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관점과 여러분의 상황에서는 충분히 맞을 수 있는 얘기인데요. 똑같이 그럼 생각해보면 상대방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경험과 생각과 관점에서 충분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인정해 주셔야죠. 동의하실 필요가 없고요. 인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화가 나지 않아요. 왜냐면 저 사람도 나랑 똑같거든요. 그럼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얘기로 풀어야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이렇게 생각해. 어느 부분에서 차이가 날까? 왜 그럴까? 질문을 하셔야죠. 내가 맞는데 저 사람이 날 공격해가 아니라 우리 생각이 다른데 우리가 어느 부분에서는 합치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 대화를 통해서, 질문을 통해서 접점을 만드셔야죠. 그러면 굳이 화나지 않아도, 갈등하거나 반목하지 않아도 충분히 대화 가능하시고요. 결론점 도출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때는 여러분 너무 고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누구 편을 들어야 되지? 내가 누구의 입장에서 공감을 해주는 게 나에게 덜 불이익이 갈까? 이런 고민을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공감은 해주실 수 있어요. 인정을 하라는 뜻이거든요. 상대방의 아이디어, 상대방의 감정 인정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 사람의 경험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맞아요. 그러면 인정은 하시되 그 다음은 뭐예요? 동의는 하실 필요 없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맞아 이런 거 말고요. 그렇구나. 너는 그렇게 생각해 구나. 서운했겠다. 아쉬웠겠다. 그 마음과 감정은 인정해 줄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이 굳이 동의하거나 옳다고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편에도 들지 않고 충분히 상대방의 마음을 인정해 주는 좋은 사람이 되실 수 있으십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부탁을 받았을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요. 얼레벌레 끌려가면 안 됩니다. 보통 질문이 이렇게 오잖아요. 이번 주말에 뭐 해? 이번 주말에 시간 돼? 금요일 오후에 시간 좀 돼? 약간 이렇게 물으시면 여러분 바로 답하지 말으세요. 제 책에도 제가 길게 소설을 했는데 여러분이 시간을 버시는 게 핵심이에요. 짧게라도. 그래서 어떻게 답을 하셔야 되냐면요. 제가 스케줄을 보고 1시간 후에 알려드려도 될까요? 제가 스케줄을 좀 체크하고 점심시간 이후에 알려드려도 될까요? 라고 하세요. 거기에서 사람들이 당장 얘기해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시간을 버시면서 그때 뭘 하셔야 되냐면 실제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인지를 여러분이 체크하셔야 되죠. 할 수 있어 하고 싶어를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거를 충분히 고민했다라는 거를 알려주셔야 돼요. 하루 이틀 지나서 말하는 거 말고요. 반나절 1시간 정도의 시간을 버신 다음에 제가 다 체크해보고 일정을 봤는데 아무래도 이 부분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번 주말은 어려울 것 같아요. 이유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아주 중요한 가족 행사가 있습니다. 제 딸아이의 아주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이걸 제가 지키고 싶습니다. 이후에도 가능하면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시던지 다음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으면 또 저한테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즉각적으로 답하지 않는다가 핵심입니다. 타인에게 어떤 가십거리가 들렸어. 이 얘기를 내가 전해줄까 말까라는 고민을 하신다면 저는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유는 여러분이 알게 된 정보가 사실이 아닐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알게 된 정보가 굳이 여러분과 연관되지 않는다면 그거를 여러분이 나서서 전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어떤 소스가 있다면 그 소스를 한번 알아보라고 정보만 주셔도 되지 그 직접적으로 어떤 내용이야 라는 말을 전하시는 거는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입장에서는 내가 인볼브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가십을 전하는 거는 저는 옳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터에서나 내 가정이나 가까운 사이에서의 말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제 책 운명을 바꾸는 말하기 수업에서 어떻게 보면 되게 꿀팁들이 많이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저자로서 담고 싶은 얘기는 사실은 한 가지입니다. 제가 사인을 할 때 써드리는 멘트기도 한데요. 바로 완벽보다 연결이에요. 여러분이 많은 분들께서 내가 완벽하고 싶어서 내가 무시당하기 싫어서 똑똑해 보이고 싶어서 내가 거절당하기 싫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런 말 말고 내가 조금 부족해도 허술하고 완벽하지 않아도 충분히 내가 내 얘기를 용기 내서 했을 때 내 마음을 용기 내서 전했을 때 그거를 받아들여 줄 수 있는 사람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만약에 여러 명이 앞에 있다면 모든 100%를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단 한 명이라도 나와 찐으로 연결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희망 정도면 괜찮아요. 그래서 완벽보다 연결을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일상에서 말하기 하시고 일터에서 말하기 하시면 여러분답게 충분히 잘 좋은 말하기 하실 수 있으십니다. 응원드립니다.